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정호의 템베거 특별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휴일인데요. 잘 쉬고 계시죠? 요즘에 이제 휴일이 부쩍 많았는데 거의 뭐 이제 마지막 휴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시장이요, 여러분들 그간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장에서 무엇을 보셔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우선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시기이고 또 11월 7일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과연 얼마나 많은 금리가 나올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 흐름들을 예측해보고 한번 공부를 잠깐 해보고요. 그리고 시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를 드릴 건데 우선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뭐 크게 중요한 대목들은 아니고 제가 오히려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판단을 좀 해봅니다. 자, 우선은 금리 50bp 얘기를 제가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는 페드워치 사이트입니다. 미국의 페드워치 사이트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뭐 M포탈이나 뭐 G포탈이나 검색하셔가지고 페드워치라고 검색하시면 최상단에 이 사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접속하시면요,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맨 위에 보시면 CME 페드워치 도구라고 나오잖아요. 보시면 여기 날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음 FOMC가 언제 열리는지에 대해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초 단위로 카운트다운을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다음 FOMC는 날짜가 나옵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잘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하나씩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위에 날짜가 나와요. 이렇게 2024년 11월 7일 날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7, 10일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7일, 11월 2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60% 정도로 50bp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11월 7일의 FOMC의 의견입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예상치예요. 이게 지금 60%, 60.5%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39.5%가 현재 수치가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요.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얘기했던 게 굉장히 저는 크리티컬한 대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50bp를 얘기했고 25bp 두 가지를 대해서 11월 7일 날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뉘앙스를 보였단 말이에요. 50bp는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고용이 안 좋을 때. 고용이 안 좋으면은 이렇게 50을 할 거고 고용이 좋으면 25를 할 거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용이 안 좋다는 건 뭡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면 이 50bp를 하면은 9월 달에 50 했고 바로 11월에 50하면 100이에요. 벌써 1%를 내리게 되는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인들의 매도가 잘 나와주다가 어느 정도 매수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수치가 조금 제한적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매수가 굉장히 조금 매도가 많다가 매수로 약간 돌아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금리 인하의 효과도 일부는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본연의 회사의 그 기술적인 가치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말씀드려보자면 테슬라는 뭐예요? 이런 효과보다는 뭡니까? 중국이나 인도양 매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젠슨항 CEO가 뭐예요? 자기 물량 600만 주 다 팔았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블랙웰에 대한 부분이 4분기 이후로 시장이 다시 커지게 되니까 그 기대감으로 더 이상 물량 나올 게 없다라는 그런 수급적인 기대감까지 포함되면서 반등을 하는 그런 그림이 더 강하지
금리 인하 효과를 두고서 시장이 지금 막 더 효과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은 애매해요. 그도 그럴 것이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의 상승은 최근 보시면 조금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11월 7일에 있을 이 포인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고용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은 많이 내릴 거예요. 근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나오는데요. 1월부터 해서 약 5월 정도까지는 수치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근데 최근에 7월까지에서 8월 넘어갈 때는 수치가 약간 레벨업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청구 건수 자체가 20만 건 이상으로 조금 평균적으로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5월, 6월, 7월에 이런 모습이 나오니 연준이 9월에 아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금리를 빠르게 팍 내려버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라는 게 있잖아요. 지표의 수치 자체가 그렇게 빨리 밑으로 꺾여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네. 한번 올라가면은 내려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기업들이 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 이상으로 최근에 계속 유지를 했나요? 기업들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뭐예요? 직원들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그 잘라내고 나서 기업들이 어떻게 바로 회사가 좋아지나요? 아니죠. 시간이라는 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라내고 나면 올라가죠.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절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20만 건 이상으로. 이 바탕이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후드려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포커스 자체가 이쪽 금리로 집중이 돼요. 고용 지표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이제 11월까지 해가지고 차트를 잠깐 볼게요. 시장이 잘 받아줄지에 대한 부분인데, 자 지금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권을 보이고 가고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크리티컬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1998년도부터 IMF 때부터 해가지고 쫙 차트의 대형 추세 자리를 제가 거의 한 20년 정도, 25년 정도 되는 차트를 펼쳐놓고서 라인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요 라인을 보고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때가 이제 코로나 때고요. 요때가 이제 금융 위기 상황이었고, 유럽 위기부터 해가지고 IMF 때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불과 25년, 26년, 27년 전까지 하더라도 코스피는 200포인트 때 IMF 때 보이기도 했었고요. 코로나 때가 이때가 1,500포인트 때 아래로 깨지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안 좋을 경우 금리 50bp 인하와 추가적인 인하를 통해서 경기 침체로 시장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11월 7일이죠. 11월 7일에 이게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게 될 경우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안 좋아질 경우에는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꺾이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일정 과거치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 몇 퍼센트가 빠지냐면요. 30%에서 40%까지도 시장이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수치로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라인을 잡고서 봤을 때요. 현재의 시간부 한 2,600포인트 근처로 잡고서 라인을 밑에 하단 부분까지 맞춰서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보자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자리가 약 27%, 한 30% 가까운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깨질 때 예측대로 정확하게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 좋아진다 하면은 약간 내려왔다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맥스로 해서 뭐예요? 30%의 하단 자리까지, 이 추세 하단 자리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겠죠. 여기가 코스피 밴드로 따지면은 2,000포인트를 이탈하는 포인트, 1,900포인트 정도 자리가 되는 구간이 나오기도 해요. 이게 이제 시장을 많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요거를 보고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빠질 수 있다. 떨어진다. 닥터둠 같은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의 추이를 보면은 이런 추이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를
금리 50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내렸을 때 시장이 좋아질 거야. 고용에 대한 걱정,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오롯이 금리 인하니까 좋아지고 경기 회복하고 4분기에 IT주들 금리 인하면 좋아지니까 잘 갈 거야. 그리고 시장이 항상 거래하기 좋은 시점이 11월부터 4월까지가 항상 주식하기 매우 좋은 시기거든요. 그렇죠? 5월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또 맞으니까는 좋아질 거야 하는 기대감이 앞설지. 아니면은 받아들일 때. 근데 사람들은 항상 공포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 떨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저는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10월 중순까지는 조심하자. 현금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지만 이거를 저는 사실 조금 더 뒤로 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언제까지? 11월 7일까지 해서 FOMC에서 금리 인하하는 걸 보고 대응해보자. 시장이 가장 안정적일 때가 언제냐면요. 금리를 인상할 때도 아니고 인하할 때도 아닙니다. 시장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편하게 주식할 수 있을 때가. 금리가 멈춰 있을 때입니다. 멈춰 있을 때.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멈춰 있을 때 금리 시점이 있죠. 이때가 주식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인 규제와 규제. 계속 이제 뭔가 새롭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규제가 늘어나는 느낌도 강하고요. 그럼 이제 금투스 이슈도 있다 보니까 시장이 사실 많이 허덕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외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이 잘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나라 시장은 장기 투자하기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자, 간단한 예를 들자면 지금 일본이나 미국의 증시에 따져봤을 때 나스닥의 움직임, S&P 500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의 움직임들, 그리고 일본 니케이도 마찬가지고 갔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들이 갔던 그 퍼센테이지, 호가, 수치만큼 코스피가 따라가 준다면 그 비슷하게만 가더라도 코스피는 5,000포인트 현재 정도에 있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평가절하라고 하긴 하는데 50%가 지금 빠져있는 수치인 거예요. 현재 미국과 일본에 맞춰본다면. 근데 이 상황에서 금투세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좀 해결된 건 아니다 보니 약간의 좀 스트레스성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50pp에 대한 부분이 걱정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뉴욕 증시의 하락과 더불어서 미국, 일본도 다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코스피는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수치만큼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약 1900포인트 정도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저도 이제 원치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녹화가 돼 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방송할 때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과연 여러분들은 이 50bp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연말까지 해서 100포인트가 100bp가 넘게 만약에 11월에 50을 내리면은 12월에도 있거든요. 12월에도 25bp의 확률 자체가 현재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125bp, 1.25%의 금리를 연말까지 인하하겠다는 그림이 강해요. 근데 저는 이게 옳지 않다. 굉장히 천천히 금리를 내려야 되고요. 원래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때 일시적으로 시장은 반등을 줬다가 빠졌던 케이스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50bp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는 아니다. 최악인 경우를 대비해서 천천히 주식을 대응하셔야 되고 특히나 현금 확보를 하신 이후에 시장이 안정되고 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나는 정말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할 거야라고 판단을 하신다면은 차라리 내년에 주식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11월과 12월 FOMC의 금리 그림을 보고 난 이후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바닥일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목표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를 반토막 이하로 냈어요. 26에서 12까지 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 싶을 정도인데 그들은 그랬어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자, 보죠. 삼성전자 얘기를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를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봤을 때 저는 다른 것보다 주봉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봉의 10년치 차트를 보고서 제가 최근에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그림을 봐주시면 돼요. 주봉 10년. 깨지지 않는 그림이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현재 사실 삼성전자는 왔어요. 차트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뭐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 120선 뭐 이런 거 되게 보시잖아요. 근데 의미 없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21선 중요하고요. 전고점 중요하고요. 아시잖아요. 전고점의 돌파, W자 패턴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이게 바닥에 있고 올려치고 고점 찍고 떨어진다는 건 알아. 아는데 사실 그게 정확하게 뭐예요? 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냥 뭐예요? 사람들은 차트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네,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나름의 그냥 무의식 중에 뭐 나름의 그냥 뭐 규칙처럼 시장에 만들어진 거지.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암묵적 동의하고 있다는 거 차트에 대해서 우리는. 자, 그 과정에서 이 추세의 하단 자리는 누가 동의하고 있냐면 이 대형 추세의 하단은요. 누가 동의하고 있나요? 외인도 동의합니다. 기관도 동의하고 있어요. 개인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의 하단 자리는. 그러면 봤을 때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입니다. 웬만하면은 이 추세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8월 달에 블랙 먼데이도 그렇고 9월 달에도 빠졌다가 다시 한번 약간의 흔들림이 나와서 삼성전자가 62,000원을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오늘 뭐 기준으로 64,000원짜리 보이고 있긴 한데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암묵적 동의하에 이 추세의 하단 자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지켜내려고 해요. 근데 참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 자체를 그래도 이 라인은 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 보면 이 바닥을 찍고서 돌려세울 가능성이 높다. 근데 반면에 시장이 만약에 이 삼성전자의 기준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FOMC의 금리에 대한 포인트, 고용지표에 대한 포인트 안 좋게 나오면서 무너져 깨져버릴 경우에는 아래로 열리잖아요. 근데 보통 차트 보시면은 이 추세 그어놓고 아래로 이탈했을 때 뭐예요? 일단 우리는 뭐 합니까? 손절 대응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천천히 담아가면서 올라오는 거를 보고 이런 대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죠? 종목마다 그렇게 대응을 해요. 근데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근데 좀 의미가 다르죠. 국내 지수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무엇을 했냐?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선물 풋을 삽니다. 풋 떨어진다에다가 강력한 베팅을 해요. 풀 레버리지 베팅을 했겠지. 100원 뭐 이상 했을 수도 있겠고 뭐 알아서 그거는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삼성전자를 밑으로 던져버리는 거지. 펑. 그러면은 삼성전자 손절했었던 그 마이너스 난 금액보다 풋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훨씬 강해요. 근데 반면에 반대로 올려치게 되잖아요. 그럼 코스피 콜을 매수하는 거죠. 그렇죠? 레버리지 풀로 당겨서 매수하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풀 매수하는 거예요. 확 사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두 개 같이 먹겠지. 둘 다 먹는 거지. 네.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뭐다?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ATM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외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돈을 빼가기가 쉽다. 자, 제도적인 문제, 우리나라 시장에 좀 심각한 크리티컬한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든 선진국 증시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먹고 좋은 그런 시장인데 일본처럼 엔화 자체가 뭐 달러 지수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우리나라 또 워낙 그렇지도 않잖아요. 힘이 없는 그런 또 화폐다 보니 참 재미가 없긴 하죠. 우리나라 화폐 뭐 강하다고 그렇긴 하지만 일본 엔화는 달러 지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로화, 뭐 이제 뭐 스위스 뭐 이런 식이죠. 뭐 캐나다, 그다음에 이제 엔화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을 진짜 삼성전자가 확인만 하게 되면은 상승은 굉장히 무섭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도 정말 빠르게 튀어갈 건데
그 시점 자체에 대한 고민이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잖아요. 지금은 무슨 일이 있죠? 4년 만에 금리 인하, 4년 만에 미국 대선. 하필 이 시기에 겹쳐 있기도 하고요. 경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이래저래 모든 게 꼬여 있어. 또 이 상황에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들, 중동 전쟁 자체도 몇 년 만인가, 거의 20년 만인가요?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겹쳐 있어. 중국 경기 너무나도 안 좋대. 예. 다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예측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변동성이 큰 시장이에요. 이게 안정이 되려면 이런 것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도 끝나야 되고, 그렇죠?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수치가 내려간 이유가 돼야 될 거고, 중동 리스크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이 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계속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기 때 뭐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을 때는 막 꼬여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 꼬여 있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는 뭐예요? 이거를 어떻게 들어가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낚시를 가끔씩 가지만 줄이 이제 엉켜버리게 되면은 풀려고 하다가도 그냥 뭐예요? 잘라버립니다. 이 배에서 다른 이제 그 낚시하시는 분들과 엉킬 때가 있잖아요. 너무 심하면은 그냥 잘라버리고 새롭게 한다고. 이 말이 뭐냐면 지금은 사실 진짜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주식을 하실 때 약간 멀리에서 이 상황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들어갈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약간 뒤에서. 이 상황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된 이후에 그때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뭐 이런 생각하죠. 지수가 이렇게 있다가 올라갈 수 있잖아. 정리가 되면 주식이 여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이 바닥에서 못 잡은 거에 대한 아쉬운 마음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리스크를 감내한 거고 우리는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손실을 감수하고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뭐 다 모든 걸 다 똑같이 남들과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설명을 좀 드려보자고요. 자, 하이닉스는 왜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그림이 좋은가? 왜 그러한가? 자, 지금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비교를 해볼 때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삼성 같은 경우는 HBM 8단, 12단 뭐 이런 뭐 생산과 납품에 있어서 뭔가 누군가가 어떤 기자분들이 뉴스에서 나왔을 때 자꾸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 아직 아니야, 뭐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삼성한테는 있는 거야. 여기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삼성한테는. 근데 SK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되게 삼성이 운이 좀 없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꾸 쑤셔대는 바람에 이게 꼬여버렸어. 그래서 SK는 HBM에 의한 이슈나 납품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네라는 생각.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생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안정된 시장, 4분기 실적의 성장성,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예상치를 약간 내려올 수 있겠지만은 매출과 이익은 큰 폭으로 성장하는 건 변함이 없고 그리고 HBM 뭐예요? 엔비디아의 블랙웰의 성장성, 매출 확대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사실 삼성전자보다 주목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좀 더 가볍고 뜀박질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우리 시장은 올해도 그렇고 작년 말부터 그랬지만 IT주들 뭐 HBM이나 아시겠지만 유리기판이나 뭐 CXL은 한바탕 바람이 불었었어요. 그리고 다시 조금 올라가길 기다렸지만 누군가 그러니까 키 포인트라는 게 없었어. 누가 뭔가 불을 지펴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그 역할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뜀박질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간곡히 원하는 게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에서 이 시장이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조금만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근데 모르죠. 50bp, 100bp가 넘어가게 되면은 연말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률 자체가 내려오질 않는다면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의심을 하겠죠. 결국 시장은 약간 저 뒤로 딜레이가 돼서 11월 7일과 12월의 FOMC까지 자꾸 보려고 그래도 믿어보자라는 그런 좀 기대감으로 약간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하락에 대한 딜레이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장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떠나서 하이닉스가 삼성보다는 누가 보던 간에 외인들의 입장, 모건 스탠리가 물론 말도 안 되는 목표가를 제시하긴 했지만 다시 냉정하게 봤을 때 국내 기관이나 외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삼성보다는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특정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보다 이익 부분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있다 보니 그런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반등을 해주면서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올라가면 아마 제가 이제 녹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19만 원대 돌파가 나오면서 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돌파가 나오면서 갈 경우에는 다시 한번 20만 원, 21만 원, 22만 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 19만 원짜리를 제가 중요하게 보냐. 여기 고점 자리와 여기에 버텼던 자리들, 깨지기 직전 자리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19만 원 왔다 갔다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안착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튈 거고 빠르게 튀는 자리가 약 여기 하단 자리가 들어오네요. 뭐 약 22만 원 전후가 되겠죠. 19 돌파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겠지만 22만 원까지도 상당히 열려 있는 게 우선은 SK 하이닉스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지금 2차 전지주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지금 다시 시장에서 IT 관련주들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나는 2차 전지가 많다 이거야. 나 에코프로 되게 많고 LG 엔솔, 삼성 SDI, 뭐 코스모 미칠 것 같다 이거죠. 봐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가 에코프로 얘기를 할 때 에코프로 BM이네요. 에코프로였나? 에코프로였어 사실 맞아.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해서 그렇지 저때 당시 150만 원이었어. 저때 이제 서울경제에서 그 11시 때 제가 방송할 때인데요. 이때 150만 원이었어요. 액면 분할해서 그래요. 150만 원일 때. 아직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뭔가요? 150만 원. 사람 많으면 사고 납니다. 조심하세요. 네,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그랬어요. 이거를 꽤나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가격은 너무 높다라고 저는 분명히 아주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떨어진 거죠. 이전으로 따지면은 지금 얼마가 돼 있는 거죠? 뭐예요? 곱하기 5 해야 되죠? 약 뭐 45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150만 원에서. 지금은 9만 원대긴 하지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옛날 가격은 옛날 가격인 거고 제가 지금 보면은 최근에 그 방송에서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몇 종목들이 있는데 뭐냐면 포스코 라인 종목들을 추천을 좀 드려왔어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엠텍이나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 포스코 홀딩스 다 같이 좋게 보고 있는데 무엇을 제가 보고 있냐면 추세에 대한 부분을 볼 때 포스코 홀딩스를 눈여겨봤어요. 포스코 홀딩스를 제 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라인을 하나 만들 건데요. 위에 꼬다리는 뺍니다. 이 추세적인 라인을 볼 때 이런 그림이 얼추 형성이 돼요. 뭐 약간 이럴 수도 있고. 자, 근데 잘 보시면 이런 추세로 낮아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주봉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주봉인데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약간의 되돌림 반등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의 조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안 좋다라고도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LG 엔솔 때 그랬는데요. LG 엔솔 얘기하면서 예상치보다 괜찮은 것 같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보였던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3분기 실적은 뭐만 되면 되냐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오히려 올라가거나. 근데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이때 당시에 뭐 리튬 값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때 당시에 떨어졌었던 그런 흐름들보다 보시면 자 니켈도 그렇지만은 바닥을 확인하면서 니켈 파랑의 리틀 가격대예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니켈이 올라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리튬 가격도 보시면 자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그림보다는 이게 이제 6개월치니까 조금 더 1년치로 봅시다. 자 떨어지는 그림보다는 막 떨어지는 그림보다는 뭔가 속도 급하게 떨어지지 않죠. 네. 약간의 조금 느슨함이 보여요. 떨어지는 그림 이 라인이 칼날 같지가 않고 약간은 조금은 약간 이렇게 움직임이 둔해졌어. 라인 자체가. 뭐 CATL 쪽 중국 쪽에서도 이제 감산한다 뭐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3분기 뒤로 갈수록 4분기로 갈수록 뭐예요? 점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캐즘을 돌파하고 투자를 더하는 뭐 포스코 그룹처럼 뭔가 방향성 자체가 조금이나마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방향을 트는 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방송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엠텍 등의 2차 전지주들을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LG 이제 엔솔 같은 경우가 그런 움직임이 딱 나와버린 거죠. 자, 엔솔 보세요, 차트. 주봉인데요. 차트 돌린 거 보세요. 이건 떨어지는 그림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떨어지려면 이게 쓰리봉 찍고 떨어지는데 요게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이제 하나, 둘, 세 개라 볼 수 있어요. 상장 초에는 거래가 먼저 터지니까 같이 보는데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라인을 타다가 이 갑자기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돌파가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갔다가 조정 거치고 다시 가는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올 수가 있냐면 2차 전지주들은 추세상으로 기술적인 라인을 그어보자면 앞으로 이런 그림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여기에다가 넣고 봐야 되냐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장은 뭐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 하면 1, 2, 3, 4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1, 2, 3, 4가 ABC잖아요. 이거 아시죠? 공부 다 하셨잖아. 우리 시장은 이제 다 깨질 만큼 깨지고 나서 우리는 시장 자체가 특히나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기 정도 시점에 이제 와서 출발하는구나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은 지금의 상승 흐름을 쭉 이어가다가 1, 빠지고 2, 다시 바닥 찍고 3, 4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진폭 자체가 짧지는 않을 겁니다. 꽤나 길 수도 있어요. 이 진폭이 여기가 하나가 6개월에서 1년을 갈 수도 있어요. 뭐 3에서 6개월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주들은 알고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적으로 막 올라간다고 쫓아갈 게 아니라 한번 쭉 올려친 다음에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가는 그림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 바닥에서 돌려 세울 때 다음 바닥은 무조건 이 바닥보다는 위에 있다는 거. 위에 있으면서 돌리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꼭 따라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단가를 지금부터 낮추는 전략도 좋겠지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거든요. 이게 제가 보는 2차 전지주들의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좀 보자면 많이 좀 내려온 모습이었지만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일봉으로 봤을 때 그나마 좀 살려내는 듯한 모습이긴 해요. 아직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 에코프로의 움직임들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완만하게 바뀌면서 돌려세울 챕이라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현 시점 자체가 여기가. 차트는 항상 그렇지만 크게 갈 때 이런 식의 큰 반다령 라인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케이스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A, B, C, 1, 2, 3, 4, 5, A, B, C, 엘리어트 파동도 생기는 거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다? 저는 그래도 3분기 실적을 시작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파동이론의 출발점에 다다르고 있지 않나, 시작하고 있지 않나, 이미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 2차 전지주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고 기관들도 외인들도 그렇고 사실 대형 추세에서 봤을 때 많이 안 올라가는 종목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국내 주식에서 보면. 그러니까 IT 관련주들 뭐예요?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제 반전 바닥에 있는 거를 매수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은 거고 거기에 또 2차 전지주들도 그런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작은 종목들의 테마 종목들은 개인들이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외인들과 기관들의 입장에서 수천억의 자금들을 한 종목에 들어갈 때도 있는데 한 호가에 몇백억을 사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10억, 20억씩 기본으로 사고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다 어디 붙어 있나요? 대형 2차 전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닥에 있는 게. 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하나만 제발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갑작스럽게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예민하게만 안 받아들여지고 그래도 좀 버텨내면서 잘 이 올해만 이겨낸다면 연말까지만 조금만 버텨준다면 시장은 정말 크게 갈 겁니다. 진짜 크게 갈 수도 있어요. 그 기다리셨던 진짜 대세 상승의 슈퍼사이클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코스피 밴드예요. 코스피 밴드가요. 제가 추세 라인으로 봤을 때 무조건 이렇게 하단 라인만 쫙 그어가지고 이렇게 깨질 수도 있다라고 아까 초반에 뭐 겁을 드리기도 했지만 위로 열려버리게 되면은 코스피 밴드도요. 정말 많이 갈 수 있거든요. 자, 상단 라인 연결해 볼게요. 이런 라인이 현재 1차 흐름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자 보세요. 자, 이게 큰 흐름에서 코스피의 전형적인 움직이는 패턴의 약 그 움직임이에요. 이게 코스피의 거의 뭐 한 30년 차트인데요. 이 대형 추세의 라인에서의 움직임이 많아요. 눈에 들어오시죠? 이때 코로나 때로 인해서 오버슈팅한 경향이 없잖아 강했어요. 1년 동안.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10년 넘어서는 상단에서 움직임에서 있다가 한 번씩 빠졌다가 가긴 하는데 다시 이 추세대로 결국에 올라가게 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큰 폭의 그림을 그릴 거고 만약에 시장이 레벨업할 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잡아드릴게요. 이 그림을 제가 지금 왜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어놨냐면 종목이나 똑같아요. 움직임이 나올 때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올 때 배수로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승폭 자체를 거의 같이 올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자리가 얼마인가 여기가? 4,000포인트거든요. 약. 이 그림을 예측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진짜로 레벨업할 때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바닥이 여기로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가는 거지.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게 현재 뭐 뉴욕 증시와 일본 증시나 인도 증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원래 이 그림이 나왔어야 돼요. 이게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버틴 다음에 이게 갔어야 돼요. 원래. 그래서 원래 코스피 밴드는 이렇게 가가지고 4,000포인트가 있어줘야 되는 게 원래 맞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걸 아직 못 그려내고 있는 거야. 왜? 사실 엉망이잖아.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뭐가 매력도가 있어요? 기축통화도 아니고 워낙 아무것도 없는 거지. 정책적으로도 완전 꼬여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고 맞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최악인 경우는 두 가지 갈림들. 이번에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가냐 아니면은 바로 갈 수 있냐 이게 두 개가 분명한 건데 우선은 현 상황은 조금 어렵긴 하다. 약간의 이 그림이 조금 확률적으로 높긴 하다. 금리 50bp 인하에 대한 부분의 시장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한 1900포인트 정도 자리다. 아니면은 이거를 시장이 잘 이겨내고 받아준다면은 코스피는 그대로 날아간다. 이게 중요한 대목일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코스피 밴드 상황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 상승장은 언제쯤이냐라는 건데요. 사실 본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요. FOMC에서 금리를 전부 다 이제 내리고 난 다음에 아니면은 조금 어느 정도 1% 이상으로 1.5 이상 보는데 저는요. 4% 아래로 떨어뜨리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시장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3%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금리를 뭐 더 막 내린다고 해서 시장이 막 거부감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긍정적인 호흡으로 볼 거기 때문에 금리 저는 4% 이하, 3%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다. 큰 폭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도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저는 네 축을 봐요. 네 축. 이거 뭡니까? 해리스 vs 트럼프 대통령 선거 미국 보셔야 되고요. 금리 인하 요 대목 시작했다는 거 보셔야 되고요. 중동 전쟁 그다음에 러시아 요 부분인데 전쟁하는 거 요 네 가지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줘야 돼요. 끝나줘야 돼요. 크게 보면은 현재 이 축으로 좀 보는데요. 이게 끝나줘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전쟁 리스크보다도 중국의 이제 그 경기 불황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중동 전쟁 이슈도 좀 마무리가 되는 그림으로 가면서 조용해지고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도 좀 떨어지면서 금리 떨어지면서 3%대 수준까지 떨어지는 그림. 이거 하나가 조금 약간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면서 없어지기 시작할 때가 저는 아마도 이때쯤인 것 같긴 한데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장이 안정적으로 조금 대세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저는 항상 아침마다 여러 이제 뉴스 기사 검색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통 한 6시쯤에 항상 일어납니다. 5시 반, 6시 사이에 주로 일어나서 매일 아침에 뉴스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가족방에 이렇게 올려드리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항상 그렇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조금만 익숙해지시면은 재밌습니다. 큰 금액 필요 없고요. 적은 금액으로도 재밌게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 꼭 보셔야 되는 거. 전날 장 끝나고 난 이후부터 해서 시간 외의 종목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다음 날 아침까지 나온 소식들을 종합해가지고 내용을 머릿속에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 하면은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 건데 그 훈련이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관련주들을 항상 머릿속에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 주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하세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곧 투자 실패를 의미합니다. 물론 스윙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요거 사시고요. 뭐 한 좀 있다가 뭐 일주일, 뭐 며칠 있다가 갑자기 급등 나오면은 보시다가 편하게 매도하시면 되긴 하는데 트레이딩 상으로 보실 때는 제발 부탁드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보지 마시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스윙 종목에서의 차트 대응을 하실 때도 라인이라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차트 라인은 뭐라 말씀드렸죠? 암묵적 동의 구간이에요. 분봉도 그렇지만은 일봉상도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라인의 추세를 이탈할 때는 저는 꼭 뭐예요?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자, 많이 올랐었던 이제 종목 같은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전에 많이 올랐었던 요 엑시콘이라는 종목인데 종목 대응을 할 때 차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큰 양봉이 항상 존재해요. 그죠? 이 양봉상의 종가 라인을 그으세요. 이렇게. 자, 근데 보통 이제 대응을 하실 때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크게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시는 거 좋아. 이렇게 따라 들어가신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요때 샀어. 양봉 라인 그었죠. 여기 라인 있죠. 여기 자리를 이탈할 경우 양봉의 꼭지점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뭐 합니까?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어. 운이 좋았어. 올라가 너무 좋아. 떨어지는 거 버텼어. 또 버텼어. 올라갔어. 야, 넘어갔다. 나이스. 더 갈 것 같아. 그런데 깨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 합니까? 이 라인 깨잖아요. 이건 뭐예요? 수익 실현하셔야 돼요. 손절을 하거나. 여기서 샀으면 손절이겠지. 이거를 대다수 안 하세요. 진짜 중요한 건데 안 하시고요. 그 다음 보면은 그 다음 또 떨어질 때도 또 많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 또 지켜야 될 라인이 뭐냐면 제 라인 또 그을 건데요. 여기랑 여기 두 개를 그을 거예요. 이 라인을 왜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확대 좀 할게요. 진짜 중요한 대목인데 차트가 가다 보면요. 위에 맞고서 올라가지 못하는 요 꼭지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약하게나마 횡보하는 자리가 있고요. 떨어질 때 약간 버텼던 자리와 이 꼭지 자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 바닥 자리가 얼추 깨지기 직전 자리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얼추. 이 자리들은 만약에 내가 이 고점에서 매수했는데 이 자리를 못 지켰어. 여기가 1차 수익 구간이나 손절 자리인데 이 자리를 내가 대응을 못했다고 하면은 그 칼라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통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돌려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돌려 세우지 못하고 깨지게 될 경우에는 다시 이런 자리들에서는 뭐예요? 2차 손절 자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도 그 자리도 못 지켰다 하면은 3차까지 내려온 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조차도 안 한다는 거지. 최근에 엑시코는 무슨 이슈입니까? 삼성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좀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 하이닉스의 급등 흐름들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뭐 CXL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HBM 관련주에서 다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유리기판부터 해가지고 또 IT 관련주들 해가지고 액침 냉각까지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죄다 지금 같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이 지금 왜 올라가는 건가요? 그간에 저렇게 올랐었는데 다 소외를 받았었던 거잖아요. 다시 거래가 붙으면서 터지기 시작했죠. 이게 한동안은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이어지고 올라갈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다시 시작입니다. 저기 위에 1차, 2차, 3차부터 해서 손절 라인이 잡혔다면 지금부터는 3차, 2차, 1차가 저항 라인이 됩니다. 여기 반등 나올 때 이 자리부터까지 가는 것도 시작이에요. 그래서 엑시콘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17,000-18,000원. 한 번 더 가면 21,000원. 또 한 번 더 가면 얼마? 3만 원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 시장이 조금 많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여러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얘기를 제가 해봤어요. 어려운 시장이에요, 아직.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이 시장의 내용을 알고 조금만 시장을 약간 먼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대응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을 때는 그냥 현금 쥐고 계셔도 돼요. 요즘에 진짜 그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 퇴직하시고 현금 많이 쥐고 계시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장사만 했다 하면 다 망한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다 보니까 어려운 건 저도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배당주 또 잘못 사셨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채권을 해야 돼? 채권은 또 어떻게 해야 돼? 고민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냥 잠깐 쉬시는 게 좋아요. 약간 뒤에서 시장을 보시면은 조금은 답은 보이실 거예요. 오히려 조금 뭐 당장의 수익이 안 나시더라도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소량으로만 우선 접근을 하세요. 자, 기회가 옵니다. 정말 큰 시장 기회가 올 겁니다. 정말 큰 시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오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가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 본격적인 시장의 상승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오랜만에 또 강의해 드렸는데요. 시청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